내가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 라문정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유난히 나른한 오후였다. 잠시 붙였던 눈을 뜨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는데 박간호사가 문을 열며 들어왔다. 왜 박간호사가 문을 열지? 그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박간호사가 나를 보며 눈썹 한쪽을 찡긋하더니 뒤로 물러섰다. 곧 문정씨가 미소를 띤 채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양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서. 손이 모자라서요.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문정씨 얼굴에 의기양양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표정이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걸 센스 있게 챙겨왔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졸음이 묻은 눈으로 문정씨가 내민 커피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이 호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문정씨만의 행동 패턴일까? 이제 겨우 6번째 면담이라 파악하는 게 어려웠다. 선생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드시고 기운 좀 내세요. 이전에 커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문정씨는 전반적으로 면담이 협조적이었지만 문제를 파고들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신변잡기로 화제를 틀곤 했다. 커피 이야기도 그러다가 나온 것이었다. 내담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면담의 기본 원칙이라 줄곧 문정씨가 하는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지만 너무 오래 변종만 울리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던 참이었다. 일단 호의를 거절할 경우 지금껏 쌓아온 라포가 무너질 수도 있기에 커피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원고를 마무리 짓고 요즘 쉬고 있어요. 오랫동안 끌던 거라 보내고 나니 홀가분하네요. 자리에 앉은 문정씨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그렇겠어요. 그럼 다음 일은 언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야말로 대중 없죠. 일감이 막 몰려서 들어오다가 뚝 끊길 때도 많아요. 작가들끼리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일이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해도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한두 개 정도예요. 사실 지금도 받아둔 일이 있긴 한데 할지 말지 고민이고요. 어떤 일인데요? 알고 지내던 감독님한테 초벌 시나리오를 손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독립영화인데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2북을 선택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예요. 나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고민이 될까요? 글쎄요. 그냥 좀 불편하달까? 내 질문에 문정씨도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점이요? 그분이랑 작업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까다로운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기한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페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내키지 않아요. 좀 쉬고 싶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면담과 상관없이 취향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 건 문정씨가 화제를 돌리고 싶을 때 쓰는 전략이었다. 이러다 영화 티켓 선물도 받겠군. 오늘은 문정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혹시 그 작업이 문정씨한테 부담이 되나요? 곧바로 아니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문정씨는 의외로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네, 부담돼요. 이런 작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매번 그러네요.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요, 정말. 진료실에 문정씨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대화가 더 깊게 들어갈 경우 불편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하자는 의사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뉘앙스를 모르는 척하며 집요하게 다시 물었다. 어떤 점이 부담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구체적으로요? 네, 같이 일하는 분도 괜찮고 조건도 나쁘지 않다면서요. 그럼 그 일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을 주는 게 무엇일까 싶어서요. 일부러 피하고 싶을 정도라는 말을 강조하며 문정 씨의 답을 기다렸다. 성과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해요. 제가 좋은 글을 써야 하는 거죠. 문정 씨가 참여한 영화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인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작업이니까 더 부담스러운 것 같네요. 문정 씨는 마치 남의 일처럼 추측하듯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다 되물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기준으로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네? 보통 영화는 관객 수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독립영화는 또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독립영화는 상업영화보다 작품성에 조금 더 가치를 두죠. 그럼 그 작품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는지 문정 씨는 불편한 듯 여러 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뭐, 평론가들도 있고요. 영화 기자들도 있죠. 굳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영화를 검색하면 한 줄 평이나 기사 댓글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는 편인가요? 네, 틈날 때마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정 씨가 참여한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이번에는 문정 씨가 곧바로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생각보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문정 씨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정 씨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진료실의 공기가 서서히 압박을 가할 때쯤 문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성과보다 평가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영화마다 별점이 있잖아요. 그 별점이 꼭 시험 성적표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 평가가 박한 건지 제 능력이 예전만 못한 건지 평균을 넘기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명랑하던 목소리가 담담하게 가라앉았고 가늘게 떨렸다. 점수가 생각한 것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재미없다라는 감상평을 본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하지?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가 영화가 재미없는 게 모두 내 탓은 아니라고 위안도 해요. 그러다 자꾸 부족한 곳이 어딘지 고쳐야 할 곳이 어딘지를 곱씹게 돼요.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시나리오 파일을 열고 읽을 때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요? 아니요. 잘된 부분을 찾으려고요. 감독님이 칭찬하거나 동료들이 좋다고 한 부분을 찾아서 계속 읽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못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주문갈도 외는 거죠. 문정 씨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말을 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 모양이었다. 문득 첫 면담이 끝나고 난 후 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 묻던 문정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의례적인 질문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문정 씨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말이었다. 문정 씨에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니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작업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받는 상황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글의 완성을 무의식적으로 지연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을 테고 부정적인 평이라도 듣는 날에는
틀림없이 괴로워질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하지만 모두가 같은 크기의 괴로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왜 그녀는 유독 평가에 연연해 상처를 받는 걸까?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내면은 스스로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한 경우가 많다. 그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갈구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한다. 혹시 쾌활하고 적극적인 문정 씨의 이면에 낮은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두운 새벽에 노트북 불빛을 받으며 칭찬을 받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문정 씨를 떠올리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문정 씨 스스로도 그 행동이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행동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순간 간절하게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문정 씨가 한숨을 깊게 내쉰 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처음 해봐요. 전 주위 사람들한테 쿨한 이미지거든요. 저 스스로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이길 원하고요. 지금은 좀 이런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사소한 평가 하나하나에 민감하고 매번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싫어할 거라는 믿음은 자신의 본 모습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내면에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은 꽁꽁 숨긴 채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만 같은 가짜 자기를 만들어 내세운다. 가짜 자기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문정 씨가 덮어쓴 가짜 자기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사람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문정 씨가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문제가 좀 더 명확해졌네요. 결국 글을 쓰다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것도 완성 후 찾아올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 씨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문정 씨의 작품을, 나아가 문정 씨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문정 씨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요? 제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만약 그 시선이 너무 가혹하거나 비뚤어져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문정 씨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찾아봤으면 해요. 막상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진료실 문을 닫고 나가는 문정 씨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힘이 빠져 보였다. 지금 문정 씨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난 후 찾아온 후련함일까? 아니면 치료자인 나에게조차 쿨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자책감일까?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 요즘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인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모, 학력, 직업, 재력 등 외적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적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쉬우니까요. 넌 멋져, 넌 훌륭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 분명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이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 생각을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항상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타인의 말, 표정, 제스처에 너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신호가 담겨 있기를 바라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를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이더에 걸려드는 건 정반대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요. 또 어렵게 긍정적인 신호를 잡아내더라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갖는 힘은 굉장히 커서 기껏해야 잠깐 억누를 수 있을 뿐이고 또다시 너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대신 말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타인의 칭찬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상태인 인정 중독에 빠지는 것이지요.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그 행동의 기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봐, 나는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어서 날 칭찬해줘.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꾸며냅니다. 덕분에 대체로 친절하고 착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은 이렇게 진정한 감정을 억누른 채 주변에 동조하는 능력만 발달한 상태를 가짜 자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감정의 억압은 의식적인 동시에 무의식적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이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감정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문정 씨의 가짜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쿨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가짜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짜 자기가 진짜 나를 잠식할 정도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에 무언가가 결여되었다는 불만족감이나 나라는 존재가 허상에 가깝다는 허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짜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자 문정 씨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본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며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들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자괴감마저 무의식 속으로 억압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문정 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됐다는 걸 깨닫고 그런 시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기와 이별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